자, 저 돌아왔습니다. 국성업 강사입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오늘 수업 자료. 자, 제가 항상 수업 진도에 맞춰서 오늘 수업 자료로 기출문제 10에서 11문제 정도 나누어 드리는데, 전 개인적으로 시험장에 가는 날까지 제가 계속해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릴 생각인데, 이 기출문제 정도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저는 시험장에 들어가서 자신감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이론을 정리하고 암기하더라도 뭘 풀어내지 못하면, 그렇죠,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점수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에 친숙하게.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제가 자료 참고 만들어 놨으니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에서도 한번 문제 풀고, 유튜브에서도 한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도 한번 문제 풀고, 오늘 수업 들으면서도 한번 저랑 같이 듣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말이죠. 뭐가. 자, 이번 주제는 금융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일단 금융이 출제 경향이 확실히 바뀌었어요. 예전이랑 다르게. 어떤 게 바뀌었냐? 예전에는 금융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주제였는데요. 지금은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투자론 쪽에 한두 개가 더 나와요. 자, 어떻게 줄었냐? 그러면 부동산 금융의 이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금융의 구분이에요. 부채금융, 지분금융, 소비금융이냐, 개발금융이냐, 이건 여전히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환 방식이 있는데, 이 상환 방식은 항상 대출의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대출의 세 가지 요소는 뭐죠? 일단 얼마를 빌려줄 거니? 대출 금액. 얼마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니? 대출 금리. 그리고 어떻게 상환을 합니까? 상환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세 가지가 3대 대출 요소인데, 요새 요 대출 금액과 대출 금리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은 DSR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30회까지 3년째 안 나오고 있고,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상품의 구조, 기준이 되는 금리에 가상금리를 결합합니다. 이거 말고는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대신 요 상환 방식의 비중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원래 상환 방식은 이론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와요. 이론 문제는. 그리고 계산 문제가 이론 문제 대신에 4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론 문제 대신에 나왔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론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산도 무조건 나오고 싶습니다. 요새 2문제씩까지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이쪽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올해. 자, 그리고 금융론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난이도 쉬우면서도 매년 나와요. 프로젝트 대출 안 나오면 우리 시험이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이 4가지 정도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스탑. 풀어보세요. 자, 풀었습니까? 일단 지분금융은 돈을 빌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투자받아 갖고 오는 방식이죠. 저는 문제 푸니까 이게 바로 보이네. 투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우리 암기 코드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 있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부채금융을 달달 암기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채금융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죠. 돈을 빌리면 상환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빚이 생기죠, 빚. 이게 상환의 의무가 부채죠, 부채. 부채가 만들어지는 금융이에요. 근데 부채에 해당하는 거 3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놈을 암기해야 돼요. 부채니까 채권의 발행이죠. 채권. 그래서 사채, 국채, 지방채 나오면 얘는 부채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방식의 대표적인 게 대출이잖아요, 대출. 근데 대출이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감춰요, 출제자들이. 대신 금융이라는 표현을 써요. 금융이 이꼬로 대출이니까. 그래서 저당 대출이라고 하지 않고 저당 금융 이렇게 내고, 신탁증서 대출이라고 하지 않고 신탁증서
금융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금융이 나오면 대출이라고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각종 유동화 과정에서 생긴 증권, 이 유동화 증권, 이 세 가지가 부채 금융이고 요놈을 암기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주택 상환, 사채, 채권, 부채 금융이에요. 신탁 금융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융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대출이구나. 저당 대출과 함께 신탁 대출이구나. 그러니까 부채 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MBB죠. 뒤에 MBB가 보여져. MBB. 유동화 증권이에요. 유동화 증권. 얘도 우리 시험에서 거의 잘 안 나오지만 A, B, C, P는 계속해서 사례로 나오네요. 얘도 유동화 증권이에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유동화 증권으로서 부채. 네. 그 다음에 이게 채권, 대출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금융. 또 부동산 투자회사로 자주 나오는 게 뭐 있습니까?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거죠. 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게 이제 복합 문제겠죠. 일단 눈에 탁 띄는 것부터 볼까요? 이런부터 자금 조달 방법 중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에 해당합니다. 자, 지분금융은 돈을 투자받는 형식이에요. 최소한 4가지. 좀 전에 봤던 부동산 투자회사,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라고 해도 되고 신디케이션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영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자금을 조달하는데 대부분 금융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대출 오른지만. 그리고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제한적 소구 금융이고, 그 다음에 1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합니다. 요거 눈에 이제 보입니까? 수업을 들었으니까. 주택저당 채권은 대출 채권을 의미하고 주택저당 증권은 유동화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증권이죠. 증권. 그래서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한다. 이 말은 유동화를 한다. 이런 말이죠. 맞았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항상 조기 상황이 나오면 암기 코드가 뭐냐? 조기는 먹는 조기가 아니라 현충일에 조기는 낮게 다나요? 높게 다나요? 그럼 낮게 달아야죠. 그래서 항상 조기 상황은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암기 코드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이 불리하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차입자가 불리하죠. 차입자가. 근데 왜 시장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은행이 불리하고 시장 금리가 내려갔을 때 차입자가 불리해서 조기 상환을 합니까? 그러면 항상 대출 금리를 고정시킨 상태이니까 그런 거죠. 이걸 이해해 줘야 돼요. 대출 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즉 은행부터 보자고요. 은행이 대출 금리를 고정시켰어요. 그럼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항상 대출 금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그러면 시장 금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시장 금리를.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거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 금리도 따라서 떨어가는데, 항상 전제가 은행과 차입자가 대출 금리를 고정금리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고정금리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첫 번째, 자, 시장의 금리가 대출 금리를 고정시켜놨죠. 고정금리를 팔았으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안타까워요? 그렇죠. 은행이 아차차하는 거죠. 지금 대출을 해주면 보다 높은 시장 금리가 보다 높으니까 보다 높은 대출 금리를 책정할 수 있는데 아차차 금리를 고정시켜 버렸어. 이게 이자율 위험. 자, 반대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번에는 누가 안타까워요? 차입자가. 아차차, 지금 대출을 받으면 보다 낮은 시장 금리니까 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고정 금리를 선택해 버렸어. 이런 거잖아요. 이게
조기 상환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항상 조기 상환은 시장금리가 낮아졌을 때. 자, 3번. 자, 상환이네요, 상환. 주택 구입으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2억을 대출 받았고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우리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채증시.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계산의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계산의 순서. 특히 시험에는 대부분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원금 균등이라고 돼 있다. 원금 균등. 그러니까 은행이 2억을 대출해 주면서 너 상환할 때 좋은 말 할 때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해 라고 조건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항상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단 조건인 원금을 먼저 찾는 거예요. 원금을.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자, 아파트 8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4억을 대출받았어요. 4억. 자,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얘도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을 물어봤는데 얘는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 그러니까 4억을 대출해 주면서 조건을 너 좋은 말 할 때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합계를 균등하게 상환해야 돼. 이렇게 조건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 차입자는 은행이 단 조건인 뭐부터 해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균등한 원금과 이자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순서가 은행이 균등한 원금을 원하니까 1번 원금을 계산하고 원금만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서 요 둘을 합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하세요. 그러면 은행이 단 조건이 균등한 원리금이잖아요. 균등한 원금과 이자. 그래서 항상 원금과 이자를 먼저 결정하고 그렇죠. 원금과 이자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차입자는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면 할 걸 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갖다 주면 그 안에서 이자가 얼마고 그 중에 차입자가 낸 돈 중에 원금이 얼마인지를 누가 구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은행이 구분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3번 문제 2억 원을 대출해 줬고 조건은 원금 균등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2억 원을 원금을 균등하게 내려면 20년 동안 균등하게 내는 거니까 2억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옵니까? 그러면 첫 해 얼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20번 1,000만 원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첫 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지금 2억이에요. 2억을 대출 받았고 첫 해 이자는 2억에 5% 이자를 적용하겠죠. 2억에 5% 하면 10년이 되겠죠. 10년. 요거 제가 잘못 적어놨어요.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자가 1,000만 원이죠. 2억에 5%. 그러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는 합쳐서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금이 얼마 남았나요? 자, 처음에 잔금이 지금 대출 금액 2억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 원금을 1,000만 원 갚았으니까 잔금은 1억 9,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1억 9,500만 원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도 1,000만 원을 갖다 주는 건 똑같죠. 근데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잔금이 1,950만 원이, 1억 9,500만 원이니까 1억 9,500만 원의 5% 이자를 줘야죠. 5% 이자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950만 원이에요. 950만 원. 그러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은 1,000만 원 원금, 이게 이자 950만 원에서 1,950만 원을 갖다 줍니다. 1,950만 원이 어디니? 4번 이렇게 되죠.
4번.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 거면, 자, 스탑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얘는 실제 기출이니까 수치가 지저분해요. 수치가. 자, 스탑. 자, 풀어보셨어요? 자, 얘는 원리금 균등이니까 균등한 원리금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 균등한 원리금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바로 요 공식이 필요하죠. 요 공식이. 즉, 대출 금액이고, 여기 또 대출 금액을 1억이라고 해놨네요, 제가. 4억이에요. 자, 대출 금액 4억. 대출을 4억 받았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0.087이니까 대출 금액에 저당 상수를 곱한 금액이 은행에 상환할 원금과 이자인데, 이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 원금과 이자가 바로 그렇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금과 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합계는 매년 얼마씩? 그렇죠. 3,480만 원씩 20년간 20년인가요, 얘가? 어디 볼까요? 20년이네요. 20년간 갖다 바치면 되는 거죠. 20년간. 그러면 차입자는 매번 은행에 3,480만 원씩 은행에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이자가, 그러면 첫해 이자는 지금 4억을 지금 대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얼마예요? 6%죠, 6%. 6%. 이게 4억에 6% 하면 4, 6은 24. 2,4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480만 원에서 이자 2,400만 원을 빼면 1, 0, 1,000, 80만 원, 80만 원이 첫해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인 거죠. 자, 그러면 최초의 4억에서 첫 번째 원금 1,080만 원을 냈으니까 남아있는 저당 잔금은 얼마가 됩니까? 요걸 빼야죠. 요걸 빼면 3억 8,920만 원이 나올 거야. 3억 8,920만 원. 이렇게. 예.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은 원금과 이자 합계로 3,480만 원이에요. 근데 이자가 다르죠? 왜? 이제 잔금이 3억 8,920만 원이니까 요거에 6% 이자를 내야죠. 요거에 6% 이자. 요거에 6%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2, 3, 2,300, 3, 5, 2 이렇게 돼요. 제가 천자는 빼고 그러니까 2,335만 2천 원이에요. 그래서 3,480만 원에서 2,335만 2천 원을 빼면 2회차의 원금은 이 원금으로 갖다 줄게. 11448 땡땡땡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1448 되어 있으면 그놈이 정답이에요. 11448 이거 두 개나 되네. 12448 두 개나 돼요. 제가 오류예요. 저는 항상 이거 오류예요. 3번으로 수정을 해놓을게요. 왜? 모르면 몇 번 찍어야 돼요. 3번 찍으라 그랬어요. 이거 둘이 아무거나 찍어도 돼요. 밑에도 똑같네. 제가 문제를 너무 급하게 수정을 했네요. 수정. 자, 그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 자, 이 저당 상환 방법은 항상 암기 코드가 중요해요. 자, 보자고요. 은행이 물어보는 건 첫 번째. 자, 첫 번째. 아이고, 계속 오리가 나오네요. 은행은 원금 상환액을 물어보기도 하고, 저당 지불액 자체를 물어보기도 해요. 얘가 원금, 저당 지불액이랑 원금 플러스 이자 합계를 나타내죠. 그리고 대출 잔금을 물어봐요. 대출 잔금. 그럼 제가 항상 무얼 기준으로 암기한다 그랬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암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금 균등은 왜 만들어진 방식입니까? 그러면 기초에 원금을 보다 많이 상환시키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은행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초에
차입자로부터 원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까 연구에서 나타난 게 원금 균등이에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은행에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이 항상 기초에 가장 많아요. 그리고 원금을 기초에 가장 많이 내니까 기초의 저당 지불액이 또 가장 많은 방식이에요. 원금을 많이 내니까 원금과 이자 합계인 저당 지불액도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을 많이 상환하니까 빨리빨리 상환하니까 남아있는 대출 잔금은 가장 적다 이렇게 돼야 돼요. 다른 방식에 비해. 그래서 항상 흐름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초의 원금을 더 많이 상환받고자 만든 방식이에요. 이게 일기 항상 일기를 중심으로 일기의 원금 상환분이 가장 많다. 자, 그런데 저당 지불액이 원금을 가장 많이 내니까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 합계도 가장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원금을 빠르게 지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기초부터. 그러니까 남아있는 잔금은 가장 적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또 하나 뭘 물어봅니까? 전체 상환기간 전체 누적이자. 이게 누적이자는 자, 이 세 가지는 구별 잘 하셔야 돼. 요 세 가지는 일기 또는 기초라고 나와요. 기초라 하면 그냥 일기를 생각하셔요. 일기에 누가 제일 많냐 적냐. 그런데 누적이라고 붙어 있으면 상환기간 전체에 걸쳐서 내는 이자가 전체적인 이자가 음이 안 보여요. 전체적인 이자가 누가 제일 많냐 적냐.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기초부터 원금을 많이 내는 방식이니까 차입자 입장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기초부터 원금을 많이 갖다 내는 방식이에요. 힘들더라도 원금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에요. 힘들게 원금을 빠르게 갚는다면 전체적인 누적 이자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이죠. 그래서 누적 이자는 가장 적다. 이렇게 적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 2개, 가장 적은 거 2개. 요놈이 일단 비교해서 포인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 기간에 상환하는 원리금은 감소하나요? 물어봤죠? 간단하죠? 원금은 매년 균등하고 이자는 항상 조금이라도 상환하죠. 어떤 방식이든. 그러니까 원리금의 합계도 항상 감소하죠. 그 다음에 대출 잔액은 자, 우리가 항상 시험 수업 중에 했던 게 1억 10년에 걸쳐서 빌렸으면 매년 원금을 1,000만 원씩 털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 잔액이 1,000만 원씩 줄어드는 거죠. 원금 균등이.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 이게 옳은 거.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안 나올 데 없는 지문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항상 균등한 거죠. 그런데 이자가 항상 점차적으로 감소하니까 원금으로 기록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늘어야죠. 그래야 둘이 또이또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합쳐야.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 합계는 또이또이예요. 그리고 이 원금과 이자 합계가 또이또이가 되려면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이 늘어야죠. 이거 안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뒤를 봤더니 원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틀린 지문이구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증 상환 방식은 처음에 적게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 정확히는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차입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옳은 지문이에요. 자, 리을번은 뭐가 들어가 있냐 그러면 대출 기간 만기까지 그리고 총 이자 수입의 크기니까 이게 바로 누적 이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누적 이자. 그럼 우리가 암기한 거 항상 원금 균등에 동그라미 치고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상환하는 방식이니까 힘은 들지만 전체적인 이자는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일단 뒤쪽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떠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의 전체 이자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 디귿. 그리고 리을을 내가 모른다 그래도 보세요.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정말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니은만 없애봐요. 니은만. 그리고 기억도 우리가 많이 하는 거니까 기억은 들어가야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고 기억은 들어가야 되니까 기억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디귿번을 봤더니 최정식은 소득이 증가하는 젊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거니까 결국 정답 2번이에요. 리을을 모르더라도. 자, 6번에 저당 담보부 증권. 자, 요 저당 담보부 증권은 MBS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MBS의 표현은 여러 가지 용어로 써요. 뭐 주택 저당 증권이라고도 하고,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하고,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MBS가 중요한 거죠. 아무튼 유동화의 도입 효과. 유동화의 도입을 한 이유는 뭘까요? 자, 유동화를 통해서 누구의 자금을 풍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 기관인 은행의 자금을 풍부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출 기관의 자금이 풍부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차입자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죠. 이게 주택 자금 대출의 확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금융의 대출 이자 하락과 다양한 상품 설계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자, 솔직히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의미가 없고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자금이 풍부해지면 차입자는 보다 많은 금액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자는 융자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는 주택금융의 활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택금융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건설도 촉진이 되겠죠. 건설도. 그리고 주택금융이 활성화되면 자가소유 비중이 아예 감소할 리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30회 기출이에요. 유동화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냈죠. 그다음 5번. 대출 기간의 유동성이 증대됩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항상 현금성이에요. 현금. 그러니까 현금성이 늘어나서 소비자의 대출 접근성. 대출이 어렵게 표현해 놨습니다. 대출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 중에 위탁관리고 30회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의외로 많이 맞추지 못했어요. 이거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자, 다 아는 내용 같아요. 뭐만 모르냐? 2번하고 4번 지문만 몰라요. 2번하고 4번. 이런 건 우리 기본서에도 없는 아주 그냥 희한한 지문이에요. 2번하고 4번. 특히나 4번은 뭐 미공개 자산을 뭐 그럴듯을 합니다만 이런 것들 요약집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정답을 잘 봐요. 위탁관리예요. 위탁관리는 명목형. 명목형은 직원이 있다 없다. 직원과 건물이 없죠. 그런데 뭔 쓰잘데기 없이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됩니까? 너는 틀린 것 같아. 틀린 거 찾으라겠네. 그러니까 2번 찍고 와야 된단 말이야. 2번. 자, 다른 거 한번 보자고요. 위탁관리는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이게 뭐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니까 자, 투자를 한 부동산을 누군가는 대신 관리해줘야 돼.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는 관리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자산관리회사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는 명목형인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의 부동산 자산을 그렇죠. 위탁받아서 그걸 관리해 주는 거죠. 맞았어요.
그 다음에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 운용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매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뭔지 모르지만 옳은 듯해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명목형이니까 3억 원 이상으로 합니다. 정답은 2번. 자, 8번.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실질형은 5억, 명목형은 3억. 자, 위탁관리 기업구조 조정은 명목형,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주. 자, 그런데 대부분 뭘 보시냐? 요걸 봐요. 요걸. 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서 실무 경력 몇 년 있어야 되나요? 그럼 5년이에요. 자꾸 요것만 보시는데 요놈은 대부분 함정이 안 나와요. 그리고 틀릴 일도 없어. 감정평가사 5글자. 공인중개사 5글자, 1년에 한 글자씩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드시 얘는 실질형인 자기관리 투자회사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면 여기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이 들어가 있으면 착살나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 시험에는 중요한 논점이에요. 실질형이니까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명목형, 따라서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맞았고. 5번.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죠. 이건 법조문이죠.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된다.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은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대출이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29회. 자, 스탑. 자, 사업주가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저는 문제보다 정답은 뭐 금방 찾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있냐? 옳은 거. 4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29에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한다. 요게 눈에 보여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사업주가 있어요. 제가 항상 수업 중에 도로죠. 도로. 우리 공항, 인천 가는 국제공항 고속도로. 자, 사업주가 공항 가는 공항 가는 고속도로를 설립하려고 해요. 근데 그 고속도로의 금액이 1조 7천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로가 하나의 도로 건설이 프로젝트예요. 도로 건설이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은행으로 가는 거죠. 은행. 그런데 은행이 도로 건설이라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요 사업주가 다른 사업도 많이 하는데 요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항상 사업주와 별도의 독립된 회사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요. 그게 바로 좀 전에 나왔던 프로젝트 회사인 거죠. 프로젝트 회사. 그래서 지금 사업주라는 스폰서가 프로젝트 회사를 지금 설립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돈은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 프로젝트 회사에게 뭔가 이렇게 빌려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잘 해석해야 돼요. 사업주가 특수 목적, 요 프로젝트 회사를 우리는 특수 목적 회사라고 그래요. 왜? 프로젝트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만든 회사니까.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프로젝트 대출을 받고 있는데 옳은설 찾으라는 거죠. 자,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상환 재원은 프로젝트 완성 이후의 현금 흐름이죠. 즉 여기는 도로가 완공이 되면 톨게이트 사업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그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 현금 흐름만이 상환 재원인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됩니다. X죠. 여기 틀렸죠. 요거 틀렸고 요거 틀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누구에게 대출을 해줘요? 사업주가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회사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장부. 그래서 사업주는 어떤 효과를 갖습니까? 사업주는 부외. 여기서 말하는 부는 장부죠. 장부외 금융효과라는 걸 갖죠. 즉 사업주의 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는 대출이라는 것이죠. 자, 틀렸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 기간의 채권 해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4번은 이때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그리고 5번,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합니다. 자, 여기서 차주가 누굴까요? 차주가, 이 그림에서 차주가 바로 요 인간이에요. 요 인간. 사업주. 요 사업주가 임의로 관리하는 게 아니겠죠. 은행은 항상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때 어떻게 조달합니까? 그러면 특별 계좌를 세우죠. 에스크로우 제도를 통한 에스크로우 계좌라는 걸 마련해서 뭔가 자금을 운영하죠. 은행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아이고.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면.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 10번.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여기 중요하죠.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 그럼 좀 전에 도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으로 상환을 할 테니 자금을 조달해 주세요. 이런 금융 기법이죠. 자,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죠. 이유는 그렇죠. 담보를 받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위험한 대출이고 따라서 금리 등이 높아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운영합니다. 여기 틀렸죠? 자체 계좌가 아니라 좀 전에 무슨 계좌? 에스크로우 계좌라는 특별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가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 비소급 제한적 소급 금융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쉽게 찾을 텐데 요놈이 문제예요. 요놈이 자, 프로젝트 대출은 기본적으로 담보를 받지 않는데 여기 봤더니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담보가 도대체 뭐니? 자, 보셔. 최초의 프로젝트 대출은 담보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현금을 쭉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그 돈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토지를 구입하게 되고 토지 위에 이제 각종 시설물 등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개발 사업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 뭐라고 했냐? 어디냐? 사업 자체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자산을 사업 자체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담보를 잡지 않지만 이런 사업 자체 자산이 생겼다면 은행은 만들어지는 쪽쪽 여기다 담보를 설정합니다. 근데 시험에 뭐가 중요하냐? 어떤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합니까? 그러면 신탁 방식의 담보를 설정합니다. 즉 담보 신탁. 담보 신탁을 방법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한 4월까지는 이 정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나름 해드릴 테니까 문제풀이에 거부감 없이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